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경제 원리대로, 경제 논리대로 안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경제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논리하고 정치 논리는 전혀 다른 논리인데 자꾸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75년부터 공무원을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경제 논리가 존중을 받던 시절에는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자꾸 이렇게 망가뜨리고부터 경제가 잘 안 굴러가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4년 내지 5년에 한 번 선거에 의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죠?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 시간, 매분,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습니다. 소비자 누굽니까? 소비자 다 국민입니다. 그죠? 경제하는 사람들은 리얼타임으로 계속 끝없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그 결과로서 경제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치 못지않게 국민의 선택의 결과인데, 그게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면서 자꾸 그거를 왜곡시키려고 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간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는 법이나 규제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법이나 규제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지구상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어야 되겠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5%로 한다. 네? 물가 상승률은 1%로 한다. 그리고 고용은 뭐 5% 늘리는 걸로 한다 하고 법을 만들면 그게 될 것 같으면 경제 못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경제는 절대로 법이나 규제나 그 주먹으로 해결이 안 된다. 경제 논리에 맞춰서 순리에 맞춰서 일을 풀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 제57조에 보면 국회 정치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정치를 대표하는 쪽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딱 못 박아놨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너희는 깎을 권한만 있지 늘릴 권한은 없다라고 이렇게 헌법에 못 박아놨는데, 이거를 요새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 자체를 예산을 이거 반드시 이런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법을 만드는가 하면,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그 하나의 판단 과정으로 거쳐야 되는 예탈을 면제하는 법들을 자꾸 만들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에 그런 짓 하지 마라 하고 적어놨는데 그걸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자면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무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정부가 국가 부채를 400조를 늘려놨어요. 404조를 늘려가지고 660조이던 국가 부채가 5년 사이에 1060조가 됐는데, 국채를 이렇게 많이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국채라는 게 지방채도 마찬가지고 국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자본시장에 가서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채권을 판다는 건 뭡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면 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값이 떨어진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뜻이라고요. 채권의 값이 떨어진다는 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는 물가를 올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을 안 올릴 수가 없기도 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물가가 높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고물가는 흔히 우리나라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물가 올라가면요
계속 대외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밀 수출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 해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죠. 그거 없는 건 아닌데 그것도 상당 부분 이유가 되는데 국채 너무 늘어놓은 게 이자율 올리고 물가 올라가는데 저는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빚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거 저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못할 짓 한다. 네? 다음 세대한테 이런 부담을 넘기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 빚을 늘려놓으면 다음 세대가 갚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바보입니까? 적어도 더 늘려갖고 그 다음 세대한테 또 퍼넘겨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나라 빚을 갚은 적은 없고요. 실제로 나라 빚은 어떻게 갚아지느냐 하면 인플레로 갚습니다. 인플레로. 예? 나라가 돈을 빌릴 때는 예를 들어서 100조를 빌렸는데 물가가 5%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5%만큼 세금이 더 들어오죠. 예? 세금은 사실은 물가 상승보다도 세금은 그거보다 더 높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면 세금이 그만큼 자동적으로 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인데 어쨌든 국가가 빌릴 때 돈 가치하고 갚을 때 돈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돈을 빌려 가지고 싼 돈으로 갚으니까 인플레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는 또 누가 제일 부담을 집니까? 인플레가 심해지면 인플레는요 있는 사람이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나라가 400조든 얼마든 나라가 돈을 예를 들어서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나눠준 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죠? 코로나 초기에 모든 국민한테 25만 원씩 나눠준 게 12조 5천억 돈이 들었습니다. 그 12조 5천억 돈이 들었는데 그거는 모든 국민이 25만 원씩 가져갔다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소위 말하자면 돈 뿌리는 그런 방식의 예산을 지출을 많이 지출한 것은 모두가 이렇게 혜택을 받은 반면에 인플레라는 형태로 나라 빚을 갚는 것은 주로 젊은이들이 다 부담합니다. 없는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자, 인플레가 심해지고 인플레하고 금리는 항상 인플레가 심해지는데 금리를 안 올리면 아무도 저금 안 하니까 예금 안 하니까 인플레만큼은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인플레가 되고 금리가 오르면요 누가 좋습니까? 있는 사람은 노란입니다. 집값도 올라가고 가진 거 값이 다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인플레를 인조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금이 많으면 이자가 높아지면 좋죠. 근데 이 피해는요 없는 사람과 젊은이들 아직 아무것도 장만하지 못한 아직 가진 게 없는 젊은이들한테 이 부담이 다 몰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끌 투자해가지고 집도 사고 한 젊은이들이 요새 아주 그냥 궁지에 몰려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마치 공짜인 것처럼 국채를 발행해갖고 돈 마련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때에 국민들이 쏟지 말아야 이게 경제가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성장,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인플레만큼은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 인플레를 또 과도한 국채 발행 증가로 인플레를 일으키는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뒤로 돌아가는 거구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요. 경제 문제라는 거는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이거는 오로지 투자에 의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투자만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을 시킵니다. 근데 그 투자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투자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투자라는 게 자본이, 돈이 노동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는 그 과정을 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땅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땅을 보통은 자본의 한 형태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땅을 따로 이제 일반 자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돈, 땅,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벌써 뭐 오래 전부터 우리 경제가 잘 되려고 하면 돈, 땅,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돈, 땅,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는커녕 끝없이 돈, 땅, 사람을 구속하는 규제법을 계속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라는 것이 자본과 노동,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면 땅이 결합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투자인데, 오로지 이 투자에 의해서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투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투자를 하면 설비 투자, 건설 투자를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육 투자, R&D 투자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현재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요거를 소비를 해버리지 않고 미래에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미래의 생산 능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소비를 하지 않고 거기에 쓰는 걸 투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는 모든 행위가 이제 투자라고 보면, 발전과 성장은 오로지 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과소비, 정부가 400조나 빚을 내서 정부가 먼저 돈을 써버리면 민간이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기업이 쓸 돈, 민간이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간 투자를 구축 쫓아낸 거죠. 자본시장에서 누가 그 돈을 먼저 쓰느냐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국가는 뭐 금리가 조금 올라가도 별로 걱정 안 하고 계속 기철을 해서 쓰고 합니다만은, 기업의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 돈 조달해 가지고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과소비는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또 경제 발전에 어렵게 만드는 한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성장이 부진한 건 용서할 수 있어도 물가 상승, 이거는 꼭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지사님에게 여기 계신 분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라가 해야 될 일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물가 상승과 고금리 이런 것부터 우선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쌀요. 아까 나중에 농업 말씀도 드릴 텐데, 자, 지사님 질문하시니까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는 쌀과 소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쌀 과잉 생산, 자, 우리 국민이 1인당 제가 알기로 통계가 처음 나올 제일 오래된 통계에 의하면 60년대에 1인당 137.5kg 쌀을 먹었어요. 1년에. 지금 57kg 먹습니까? 대만이나 일본 가면 40몇 kg 먹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쌀값이 너무 비싸서, 국내 쌀값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끼 쌀값이라는 게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누가 쌀값이 비싸서 쌀을 안 먹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거는 경제라는 걸 참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모든 경제 현상은요 마지나란 선에서, 경계선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아무 부담이 안 되는 계층에서는
그래요. 쌀값 때문에 쌀을 더 먹고 덜 먹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내려가면 소득 수준이 낮은 층에 내려가면 사실은 밥을 지어 먹고 싶은데 쌀값이 비싸고 상대적인 거거든요. 라면값보다 비싸다는 거죠. 라면도 국수로 다른 걸로 한 끼 때우는 것보다 쌀로 한 끼를 때우는 게 반찬도 해야 되고 국도 해야 되고 어쨌든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쌀을 점점 안 먹게 되는 거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벌써 쌀값을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은 뭡니까? 예, 밥 짓는 쌀 말고 이제 특히 술 만드는 정종 만드는 그쪽으로 아주 특화된 이게요. 농산물 콩은 다 같은 콩이고 쌀이 다 같은 콩이 아니라고요. 이게 고급 먹거리의 고급화 단계에 들어가면 그 전에 하나 드려야 될 말씀. 국민소득이 3만 불 수준에 도달하면 양으로는 더 이상 성장 발전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단계에 와 있는데, 예? 예, 우리가 국민소득이 6만 불이 되면 밥을 하루에 6개 먹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맹장 수술을 2번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2번씩 댕길 거예요? 소비의 양은요,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2배, 3배 높은 나라 가도 소비의 양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예? 더 좋은 병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소위 고급화가 아니면 더 이상 성장 발전을 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온 국민의 의식 수준 자체가 이것도 나중에 여기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고급화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아서 안 되고 모든 국민이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의 누가 더 좋은 거 먹고 누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누가 더 좋은 병 치료를 받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국민이 똑같은 건강보험 수가에 의한 똑같은 수준의 병 치료만 받으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12, 13년째 동결시켜 놓고 하는 이런 식의 가격을 규제하고 질을 규제하는 고급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게 만연해 있습니다. 선진국 농업을 보면 우리나라 그건 농업 아니죠. 네. 농업은 기업이 해야 되는데 팔아서 돈을 벌어야 업으로 업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기업이 달라들어야 그게 가능하지. 그냥 쌀만 심고 있으면 반만년 하고 있던 그대로 해갖고는 절대로 농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화웅반도에 그 동부그룹에서 800억인가 들어가지고 유리온실 지은 것도 결국은 못하게 했고 지어놓은 거를 뺐었잖아요. 이건 농민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뺐었어요. 무슨 영농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뺐었어요. 그 다음에 새만금에 LG가 4,500억을 들여가지고 중동 자본, 중국 자본까지 참여시켜가지고 거대한 스마트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방울토마토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를 전부 다 중국에 중동에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요거 하도 쌩 난리를 치니까 아이고 막 그만 둬버렸어요. 시작도 안 하고 관둬버렸어요. 예? 이거를 하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농산물 식품 수입 국가라고요. 14억 시장을 공격을 안 하고 쌀만 심고 있으면 어떻게 그 업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농업을 한 단계 완전히 다른. 근데 저는 뭐 꼭 이런 대기업 아니라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싹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단시일에 빠른 속도로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 뭐 젊은 친구들이 귀농해가지고 새로운 농업을 하는 거를 우리 지켜보지 이럴 정도로 한가하냐고요. 지금 우리 형편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기업이 농업을 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농업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아까 이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쌀과 소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예? 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어렵다. 땅도 호주에 가면요, 캐나다에 가면요,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그야말로 그냥 끝도 없는 벌판에 미리 누렇게 익어가지고 있는데 차를 타고 뭐 10분, 20분을 가도 그냥 수확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저 밥 먹으면서 못하는 영어로 저 왜 수확을 안 하냐 했더니 아니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수확한다는 겁니다. 저거 수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수확하고 나면 사일로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 보관료 들고 뭐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베어가지고 바로 실어서 내보내지. 예? 그런 나라하고 곡식농사 맞짱 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는 모름지기 풀을 먹어야 되는 짐승인데 그 풀을 먹어야 되는 짐승한테 뭐 이상한 사료를 먹여가지고 그건 뭐 결론이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광우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데 이거 원래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땅 없는 풀밭 없는 나라에서 원래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 세계 닭 돼지는 모조리 캐나다 옥수수하고 브라질 콩을 먹고 삽니다. 요건 경쟁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럴 바에야 그냥 사다 먹지. 예? 아시죠? 그죠? 이런 거 있으면 막 그 동네 온통 냄새로 가득 차고 그러면 관광은 베립니다. 예. 이거 하려고 하면 관광은 베리는데 제 생각에는 제일 자 노는 산업 중에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K 뭐 어쩌고 하는 있잖아요. K-팝 그다음에 영화 뭐 그거 우리 할 수 있어요. 경북에 그 와서 그런 업체들이 경북에 와서 사업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난 안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냥 제일 좋은 게 관광이요. 관광이라는 게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AI가 작곡도 하고 AI가 뭐 발명도 하고 AI가 뭐 모든 걸 다 AI가 할 수 있는 시대로 간다고 해서 관광을 AI가 대신해 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요거는 지가 직접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게 이게 관광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관광을 특히 일본이 이룬 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관광을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 가지고 아주 대박 터뜨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 남쪽에 가면요. 영국 은퇴인 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골프장 많이 만들어 놓고 영국에서 돈 좀 있고 여유 있는 노인들 다 거기 와서 살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연금 독일에 그 연금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연금 하는 그런 쪽에서는 보면은 건강보험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을 독일에서 치료하고 독일에서 먹여 살리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싼 나라에 싼 땅도 싸고 집도 저 보내가지고 저기서 살게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유치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를 저는 돌로미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스위스 동남쪽에 이태리 있죠. 이태리 국경은 이태리 쪽인데 스위스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알프스 산 덩어리의 동남쪽 기퉁이가 돌로미티인데 여기 면적이 인제군만 합니다. 예? 인제군만한 면적의 돌로미티에 케이블카와 리프트가 450이라고 적어놨지 제 기억으로는 470인데 470개 노선이 있어요. 케이블카와 리프트 노선이. 그리고 해발 2000m, 1500, 2000m 해발 그 고원에 거기에 생맥주를 마실 수 있는 산장이 물론 숙박도 가능하고 산장이 400 몇십 개가 있어요. 400여 개 넘어 있어요. 이 정도 관광 인프라는 해놓고 놀러 오세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어지게 갑니다. 한국인들이 지금 돌로미티 안 갔다 오면 안 된다는 자세로 다 지금 가고 있는 그곳인데요. 그 다음에 특히 국내 사정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고령화 시대에 이런 산악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안 해주면 저 놀러 못 가요.
옛날엔 제가 한라산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제 한라산 못 갑니다. 아무 수송 대책이 없으면 1970, 2000도 채 안 되지만은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보는 관광에서 노는 관광으로 이 노는 관광이라는 게요, 뭐 다른 이 트레킹, 예?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등산하고 트레킹을 너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해요. 예. 산차고 엘 까미노 데 산차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피레네 산맥 프랑스 국경에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스페인을 메세타 공원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저 서쪽 끝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거기에 저 야곱 성인의 그 성당이 있는데 그까지 이제 840km 겁니다. 그거를 한 달간 걸어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기도 한국 사람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예, 제가 거기 구간 한두 구간을 이렇게 일부 걸어봤는데 그냥 한국 사람은 수시로 만납니다. 예. 그리고 또 내가 몽블랑 둘레길이라고 몽블랑 둘레길 12일짜리를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8일짜리로 만들어서 많이 데리고 가는데요. 한국 팀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밀포드 트레킹이라고 4박 5일짜리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제가 거기는 그 중간에 4박 5일인데 중간중간에 산장이 50명밖에 못 자요. 그래서 하루에 50명씩만 넣어줍니다. 네, 가이드가 딱 인솔해가지고 하루에 50명씩 들어가는데 제가 갔을 때 22명이 한국인이었어요. 그 50명 중에. 이렇게 걷기 좋아하는 국민을 놔두고 걷는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하나도 안 해준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관광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경북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안동 줄불놀이예요. 네, 안동 줄불놀이 그거는 저렇게 꼭 영세 소상공인의 가게를 보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거 좀 이게 말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자체한테 제일 불만이 가는 데마다 출렁다리예요. 가는 데마다 출렁다리. 그 출렁다리 보러 오는 사람 있습니까? 출렁다리 그냥 옆에 군에서나 보러 오지 서울서 출렁다리 보러 그까지 안 갑니다. 예? 그런 게 생겼어. 그거 가봐야지 하고 전 세계에서 몰려올 거리를 단 한 개라도 좋으니까 만들어야 예?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지역의 그 존재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없는 돈을 쪼개가지고 예? 계속 구멍가게만 차리고 있으면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안 됩니다. 예. 그냥 아주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 한 10년치 돈을 모아가지고 예? 전 세계에서 그냥 전 세계 모든 신문에 다 날 정도의 무슨 일을 하나 저지르든지 해야 가야지 하는 소위 그 버킷리스트에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일을 하나 저질러야 된다고 저는 아까 제가 아까 그 숫자 이미 다 말씀드렸죠. 일본, 중국, 한국 관광 참 보면 한심합니다. 우리 이게 그다음에 의료 교육도 굉장히 좋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는 제가 기억나는 게 안동병원이 오래됐죠. 안동병원 생길 때 제가 안동병원 원장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서울에 시리어스한 수술은 서울에 하고 회복기에 들어가서 그 서울의 비싼 거기서 있을 이유가 뭐 있노? 공기도 좋고 이쪽으로 유치해가지고 회복기 전문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KTX가 경부고속도로 KTX가 처음 생겼을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에 대전의 을지병원 원장님이 의욕에 불타 있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놈들 아이가 서울 대전 사람 서울 가기만 편해진나? 예? 서울 사람 대전 오기도 똑같이 편해진가 아이가? 예? 서울에 그 복작하는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옆에 병 옮고 그러는 것보다 여기 서울 환자나 유치할 자신 있다고 별로 성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발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모든 고객을 서울에 뺏긴다고 생각하세요? 자, 대구에 서울보다 좋은 백화점, 요새는 백화점이
그냥 물건만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뭐 노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아주 콤플렉스 이걸 만들어 놓으면 서울서 오게 만들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으면 서울 고객을 잡아오는 것도 똑같이 상황이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출렁다리나 만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서울 사람이 여기 와볼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의료나 교육이 굉장히 좋은, 그게 뭐 다른 나라는 보면요, 남의 나라 환자, 남의 나라 학생 꼬셔가지고 돈벌이 하는 나라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이거 뭐 태국, 체코 뭐 이런 예도 드러났고, 예? 근데 교육이 문제인데요. 교육은 이게 이 언어 때문에 우리 외국 그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이 전부 다 외국 학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특히 지방 대학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극단적으로 이게 정부가 뭐 허용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별도 정원으로 우즈베크, 동남아 여기 학생들을 의대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걔들 잘 키워. 왜냐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이 되는데 서비스업은 저 꼴을 난 게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제조업은 처음부터 공장도 짓기 전에 수출할 생각부터 하고, 예? 조선소 도크를 짓기도 전에 외국배 수주 받으러 댕기는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자세로 해가지고 저렇게 컸는데, 서비스업은 모로조리 아직도 내수 시장만 파먹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왜 교육은 수출 안 하고 의료는 수출 안 하고 외국 환자 안 잡아오고 외국 학생 안 잡아오냐 이건데, 언어 때문에 어렵다면 이공계와 의대 언어가 덜 중요한, 어차피 책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고 영어책 보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야부터라도, 아니 몽고 애들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만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인구가 부족한 판인데, 예? 그야말로 그것을 제일 똘똘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 나라 환자 유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환자 왔을 때 한국 의사가 보는 것보다 몽고에서 와가지고 우리 의대 졸업한 애들이 우리나라 병원에서 몽고 환자 보라 그러고, 또 세월이 가서 이 친구가 이제 본국에 귀국해서 병원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약이고 뭐 그다음 의료기기고 뭐고 다 한국 병원에서 쓰던 익숙한 그 기계 다 사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약산업, 의료기기 산업, 의료전후반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게 궁극적으로 외국 시장 없이 대한민국의 5천만이라는 이 시장이 참 뭐가 성공하기에는 작은 시장입니다. 그렇게 큰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500만이면 봅니다. 이게 할 생각을 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 5천만이요. 딱 그냥 아이고 웬만하면 그냥 요 시장만 파먹고 살아보지 뭐 이런 착각을 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라 가지고 이 기업들이 전부 다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료 교육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보면 투자 유치를 할 때 사람과 땅 문제를 지자체가 해결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